장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말단 이등병의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눈물을 흘렸죠.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맨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진이 왜 무단 이탈 혼의로 몰린 이등병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요? 이 병사는 도둑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포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철조망을 넘던 이등병.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잡히면 영창이었고 들키면 끝이었죠. 그런데도 이 병사는 밤마다 그곳을 향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요? 탈영병인 줄 알았던 이등병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육군 부대 이곳 보급 중대에는 유독 꺼리는 보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대 구석에 자리 잡은 독립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창고 관리.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고 겨울에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곳을 맡겠다고 나서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석 달 전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급관은 귀를 의심했고 선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진우 이병. 입이 무겁고 표정이 없는 이 신병은 그렇게 부대에서 가장 천한 보직을 스스로 떠맡았죠. 석 달이 지난 지금 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소각장을 청소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누볐죠. 동기들은 진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강진우. 너 진짜 왜 그 보직하냐? 미친 거 아니야? 냄새나서 옆에도 못 앉겠다. 진짜. 누군가는 대놓고 비아냥거렸고 누군가는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우에게 그 보직이 필요한 진짜 이유를 말이죠. 쓰레기 소각장 관리병에게는 명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폭우만 오면 소각장 쪽 배수로가 자주 막혀 역류한다는 걸 간부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배수로 점검, 시설물 확인, 야간 소각 잔재 처리. 이런 명목으로 새벽에 혼자 움직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무반 창문을 때렸고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새벽 2시, 진우는 소리 없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본 동작이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활동복을 챙겨 입고 우의를 걸쳤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관물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챙겨둔 것들이 있었죠. 건빵 한 봉지, 멸균 우유 2개,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자기 목에서 남겨둔 소시지 2개. 진우는 그것들을 활동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죠. 이미 익숙해질 만큼 반복했던 일이니까요. 진우는 당직 사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직 사관님, 폭우로 배수로 막힐 것 같습니다. 소각장 쪽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당직 사관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확인만 하고 바로 들어와. 오래 돌아다니지 말고. 진우는 경례를 붙이고 내무반을 빠져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소각장을 지나 재활용 창고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갈대 숲이 있었죠. 낮에도 잘 보이지 않는 곳, 밤에는 더더욱 아무도 찾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진우는 갈대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내음과 썩는 내음을 빨아들였고 갈대잎이 얼굴을 핥았죠.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쯤 거의 뛰다시피 지나가자 갈대 숲이 끝나는 지점에 낡은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었죠. 원래는 공사 자재가 드나들던 외곽 임시 펜스 구간이었습니다. 잔목이 우거지고 절개지 아래로 꺾여 내려가 순찰도 잘 닿지 않는 곳. 바깥에서 보면 그냥 무너진 철망처럼 보이는 사각지대였죠. 진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몸을 낮추고 그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는 폐채석장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버려진 이곳은 이제 잡초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죠. 절개지 아래 덤불에 가려진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비만 덜 내리면 금방 닿을 거리였죠. 진우는 컨테이너를 향해 걸었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쳐 나왔습니다. 진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약속된 신호였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스쳐 나왔습니다. 무성아, 왔니? 진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괜히 안을 들키면 더 큰 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문 아래 틈과 환기구 쪽으로 품에서 꺼낸 것들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건빵, 우유, 소시지.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드세요. 약속대로 왔어요. 내일도 올게요. 안에서 무언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문 앞에 있다가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오래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30분 뒤 진우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죠. 우의를 입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뒤섞여 군복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진우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새벽 2시 반인데 내무반에 불이 켜져 있었죠.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2사람이 진우의 관물대 앞에 있었죠. 당직사관 그리고 분대장 박철수 병장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당직사관 옆에 서서 진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직사관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나간 뒤 박철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던 겁니다.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며 같이 확인하자고요. 박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진우를 훑었죠. 어디 갔다 왔냐?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수로 점검하고 왔습니다. 분대장님. 배수로. 박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왔죠. 근데 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뇌내 같기도 하고 무슨 분 냄새 같기도 하고. 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미끄러졌습니다. 진흙탕에.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의 관물대를 턱으로 가리켰죠. 관물대 좀 봤다. 이상한 게 좀 있더라고.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넘어가지? 근데 강진우. 박철수가 진우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지켜볼 거야.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분대장님. 박철수가 물러났습니다. 당직사관도 더 묻지 않고 등을 돌렸죠. 진우는 젖은 군복을 입은 채 침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곳에 혼자 계신 그분을 위해서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죠. 갈대숲 너머 컨테이너 안에 혼자 계실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드린 음식을 드셨을까요? 비가 새지는 않을까요? 춥지는 않을까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가야 합니다. 박철수가 지켜보든 말든 멈출 수는 없었죠. 그분은 진우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내무반 앞에 도열해 있었죠. 진우는 맨 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철수 병장의 눈빛, 그 차가운 경고.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점호를 무사히 넘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점호가 끝나갈 무렵 박철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박철수에게 쏠렸죠. 박철수는 천천히 대열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우 앞에 멈춰섰죠. 강진우. 이 분대장님. 박철수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렸죠. 야, 너 몸에서 무슨 냄새 안 나냐?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어젯밤 배수로 작업하다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진흙탕. 박철수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배수로 점검이라면 금방 보고 오면 되는 건데 넌 어젯밤 30분 넘게 비었잖아. 그리고 냄새가 이상해. 진흙 냄새가 아니라 할머니 화장실 같은 분 냄새가 나는데? 병사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죠. 진우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박철수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점호 끝나고 보급 창고로 와 할 얘기가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박철수는 돌아섰습니다. 점호는 그렇게 끝났죠. 하지만 진우에게는 진짜 시련이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10분 뒤 진우는 보급 창고 앞에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박철수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죠.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철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죠. 자, 이제 둘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박철수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보고 드린 대로 배수로 점검하고 왔습니다. 거짓말. 박철수의 손이 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저항하지 않았죠. 배수로 점검이면 30분씩이나 비울 이유가 없어. 더구나 너 소각장 쪽만 본 게 아니지. 흙내음이랑 젖은 풀잎이 묻어있더라. 간거리가 딱 그 정도 흔적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죠. 미끄러져서 늦었습니다. 미끄러졌다고? 박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밀쳐냈죠. 진우는 비틀거리며 창고 선반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얘야, 나 바보 아니거든.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핫팩 2개와 마시는 음료 3개였죠. 진우의 관물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뭐냐?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제 거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모아뒀냐고? PX에서 산 것도 아니고 보급품에서 빼돌린 거잖아. 아닙니다. 제가 산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철수가 핫팩을 진우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밖으로 빼돌려서 팔아먹는 거지? 아니면 뭐야? 밖에 여자라도 숨겨놨어?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진실을 말하면 그분이 위험해지니까요. 부대 박 민간인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은 쫓겨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어디로 가시죠? 이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실 겁니다. 박철수가 진우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뭐야? 진짜 여자야? 민간인이랑 접촉한 거야? 아닙니다. 그럼 뭔데 말을 해?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그냥 제가 쓰려고 모아둔 겁니다. 헛소리하네. 박철수가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진우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가방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막으려 했지만 박철수가 먼저 뭔가를 꺼냈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색이 바랗고 모서리가 접힌 사진. 거기에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보육원 2015년 가을. 박철수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고아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건 진우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형제들. 자신을 돌봐주셨던 원장 선생님. 그 사진 한 장이 진우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박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 너 고아원 출신이었구나. 그래서 연고지도 없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튕겼죠. 불쌍하긴 하네. 근데 그게 내가 군수품 빼돌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빼돌린 게 아닙니다. 닥쳐. 박철수가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죠. 사진이 더러운 창고 바닥에 떨어져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사진을 집으려 했죠. 그 순간 박철수의 군화가 사진 위를 밟았습니다. 얘야, 내가 죽게 해줬냐?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올려다보았죠. 박철수는 사진을 밟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급관님한테 보고하면 넌 끝이야. 군수품 횡령, 민간인 접촉, 영창은 기본이고 군사경찰까지 붙을 수도 있어.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창.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죠. 영창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요. 그분은 누가 돌봐드리죠? 진우 말고는 아무도 그분의 존재를 모릅니다. 진우가 가지 않으면 그분은 굶으실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혼자서 얼어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죠. 진실을 말하면 그분이 위험해지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위험해지고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군화를 치웠습니다. 사진에는 검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자, 내가 기회를 줄게. 박철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새 전투화 5켤레. 포장 뜯지 않은 걸로 내일 저녁까지 구해와. 새 전투화는 왜 못 구하겠어?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 전투화는 보급 창고에 묶여있는 물건이고 아무나 손댈 수 없는 품목이라는 것을요. 일반 병사가 마음대로 꺼내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거 구해오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근데 못 구해오면? 박철수가 씩 웃었습니다. 보급관님한테 다 보고한다. 선택해.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먼지와 발자국으로 더럽혀진 사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얼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진우는 천천히 몸을 숙여 사진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죠. 알겠습니다. 분대장님. 박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저녁까지다. 잊지 마. 박철수가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겨졌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보급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전투화들을 꺼내 닦고 또 닦았죠. 찢어진 부분은 바늘로 꿰매고 벗겨진 가죽은 구두약으로 덧발랐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5켤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죠.
아무리 손을 봐도 낡은 건 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진우는 전투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박철수가 만족할까요? 아니겠죠? 분명 트집을 잡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었죠. 그분께 가야 하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분께 가야 합니다. 진우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가요. 그날 저녁 진우는 닦아낸 전투화 5켤레를 박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철수는 한 켤레를 집어들고는 던지며 웃었죠. 새 거 가져오라지? 광내기 했냐? 그날부터 박철수는 진우를 더 노골적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의무대 앞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죠. 군의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연습했습니다. 결국 진우는 문을 밀었습니다. 의무대 안에는 군의관 1명과 의무병 2명이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죠. 어디 아파? 진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좀 칼칼해서요. 약 좀 받으러 왔습니다. 군의관이 진우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은 없는데 목이 좀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드릴 약이 필요했죠. 어젯밤 컨테이너 문틈으로 들린 거친 기침 소리가 계속 귀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오늘은 늦으면 안 된다고 진우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군의관이 잠시 진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감기약이랑 소화제 줄게. 식후에 먹어. 감사합니다. 진우는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게 들키면 또 문제가 될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아프시니까요. 점심 식사 후 진우는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보급관에게 시설 점검을 보고하고 나온 터였죠. 낮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인원이 흩어져 잠깐씩 사각이 생깁니다. 오늘만큼은 그 틈을 타야 했습니다. 소각장 뒤편 갈 때 숲은 낮에 보니 더 으슥스러웠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죠. 진우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갈대 사이로 난 좁은 길, 철조망 아래로 내려간 사각지대, 폐채석장 절개지 아래. 나디라 주변을 살피기는 수월했지만 그만큼 발각될 위험도 컸습니다. 컨테이너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멈칫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보통 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하는데 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당겼습니다. 그곳은 사람 둘이 겨우 누불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녹슨 철판벽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습기찬 공기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옆에는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낡은 이불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허름한 옷을 걸치고 계셨죠. 흰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그 맑은 눈이 진우를 향해 빛났습니다. 무성아, 왔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무성. 그건 진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이름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왔어요. 진우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죠. 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기침하시던데 약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죠. 우리 무성이 효자네. 엄마 약까지 챙겨오고. 진우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었죠. 진심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아들이라고 불린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약을 삼키시는 동안 진우는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달력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참 전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11월 15일 할머니가 그 달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죠. 무성이 생일인데 케이크 사야 하는데. 무성이가 초코 케이크 좋아하잖아. 진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계셨죠. 아들의 생일을 아직도 붙들고 계신 거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해도 그 하루만큼은 선명하게요. 진우는 이 컨테이너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 이곳을 발견한 건 2달 전이었죠. 소각장 뒤편을 정리하다가 갈대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따라갔더니 이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 안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은 원래 마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한참 전 재개발 계획이 세워졌다가 무산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고 결국 폐허가 된 거였죠. 부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이 컨테이너만은 갈대 숲에 가려져 남아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이었습니다. 부대 바로 코앞인데도 아무도 이곳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지 진우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셔서 말씀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할머니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무성이가 돌아올 거라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불 밑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어머니, 뭐 찾으세요? 응, 잠깐만. 어디 뒀더라? 할머니의 손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꼼꼼히 쌓인 무언가였죠. 할머니가 비닐을 벗기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죠. 하지만 사진 속 모습은 또렷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이는 돌어 보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이 반짝이는 귀여운 아이였죠. 할머니가 사진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거 우리 무성이야. 돌 때 찍은 거야. 이쁘지? 진우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지금 눈앞에 계신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이쁘네요. 할머니가 갑자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진우의 손에 쥐어주셨죠. 무성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거잖아요. 제가 가지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가져.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였죠. 이거 잃어버리면 엄마 못 찾아. 알겠지? 꼭 가지고 있어야 해. 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절대 안 잃어버릴게요. 할머니가 안심한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우는 흑백 사진을 어제 창고 바닥에서 밟히던 보유권 사진과는 따로 활동복 안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계속 가슴에 걸렸으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할머니가 진우의 손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무성아, 손이 왜 이렇게 됐니? 진우의 손은 엉망이었습니다. 전투화를 수선하느라 생긴 굳은 살과 상처,
쓰레기를 치우면서 생긴 찰과상들이 할머니가 그 손을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엄마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고생시켜서 미안해. 진우의 목이 메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21년 동안 이렇게 손을 잡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진우는 할머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안 아파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모성이라는 건지 가족이라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 곁에 있겠다고.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진우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들킬 테니까요.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무성아. 조심해서 가. 진우는 컨테이너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죠.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진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활동복 안쪽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그 사진을 꼭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보물을요. 할머니의 전부를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마침 저번에 대대장이 직접 나와 공지를 했거든요. 오늘 오후 사단장님께서 부대를 방문하신다. 전 병력 대기하고 시설 점검 철저히 해라.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사단장. 그것도 예고 없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독사 온다. 누군가 속삭였죠. 독사, 그게 사단장 최무성 소장의 별명이었습니다. 냉혹하고 무서운 지휘관으로 유명했죠. 그가 지나간 부대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갈려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징계, 보직임기, 심하면 군사재판까지. 독사에게 찍히면 끝이라는 게 장병들 사이의 정설이었죠. 진우는 점호 대열 끝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단장이 왜 갑자기 오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점호가 끝나고 진우는 보급 창고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선임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사단장님이 요즘 미쳐 돌아가신데 왜? 어머니가 실종됐거든. 6개월 전에.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실종이라고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셨대. 치매가 심하셔서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고. 그 뒤로 사단장님이 완전히 사람이 변했대. 그래서 예전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색하는 거야? 응, 마지막 목격지가 이 근방이래. 그래서 오시는 거지?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어머니, 실종, 이 근방. 설마요. 설마 그분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우연의 일치겠죠? 진우는 억지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박철수 병장이 대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죠. 창고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뭔데? 보급원 강진우 이병이 수상합니다. 밤마다 몰래 부대를 이탈하는 것 같고 관물대에서 군수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철수가 대대장에게 밑밥을 까는 거였죠. 확실해? 예, 현장을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확실히 잡겠습니다. 대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만 보고해.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사고 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밤 박철수가 오늘 밤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거였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사단장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굳게 담은 입술. 군복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죠. 최무성 소장. 독사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인상이었습니다. 대대장이 달려가 경례를 붙였죠. 사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사단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걸었죠. 대대장이 당황하며 뒤따랐습니다. 수색 상황은 어떻게 됐나?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예. 저희 부대 주변 2km 반경은 모두 수색했습니다. 아직 특이 사항이 없어? 사단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서늘빛 같았죠.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근데 특이 사항이 없어?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이 이를 악문 듯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기각만 말하지 마. 수색부터 다시 짜. 이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렸죠. 병사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대열 맨 끝에 서서 사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단장의 옆모습이 어딘가 낯이 걷거든요. 저 콧날, 저 이마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죠. 할머니는 아들을 무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의 이름도 최무성이었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무성이라는 이름이 한두 명이겠어요. 진우는 억지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물었죠. 이 부대 주변에 수색 안 한 곳은 없나? 예, 대부분 수색했습니다. 다만, 뭐야? 부대 뒤편에 폐채석장이 있는데 거기는 갈대 숲이 너무 빽빽해서 수색이 어렵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폐채석장. 그곳이 바로 할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장비 들고 들어가 갈대든 모든 것 정리해서 수색해. 빠짐없이 사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투입하겠습니다.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라고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발각될 겁니다. 할머니가 발견되실 거예요. 발견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에게는 보호가 필요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진우는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가 따를 거라는 거요. 할머니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가 언제부터 돌봐줬는지. 그러면 진우가 무단 이탈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날 겁니다. 영창. 그리고 그 이후 진우는 더는 그분 곁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분은 혼자 남습니다. 누가 밥을 챙겨드리죠? 누가 약을 갖다 드리죠? 혼란한 수색과 조사 속에서 그분이 또 어딘가로 떠돌아 버리면요. 진우는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컨테이너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요. 사단장 일행이 부대 시차를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채 제자리에 있었죠. 진우도 대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 계획으로 가득 찼죠.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박철수가 진우를 노려보고 있었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알았습니다. 박철수가 자신의 불안한 표정을 읽었다는 거려. 뭔가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오늘 밤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겠죠. 해질 무렵 사단장 일행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팽팽해졌죠. 저녁 식사 시간, 진우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생각, 내일 아침 수색 생각, 박철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진우는 봤습니다. 박철수가 후임 2명을 데리고 식당을 나서는 것을요. 세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속삭였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오늘 밤 매복조를 편성한 거였죠. 진우의 퇴로를 막으려는 겁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었죠. 매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가야 합니다. 할머니를 그대로 두면 내일 아침 수색에 휘말릴 테니까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졌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폭우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 너머, 갈대숲 너머 할머니가 계셨죠. 혼자서 천둥소리에 떨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오늘 밤 반드시 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이 되자 폭우로 변했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거셨죠. 진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컨테이너 쪽으로 물이 몰려들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천둥 소리에 얼마나 무서워하고 계실까요? 혼자서 떨고 계실 텐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죠. 새벽 1시는 되어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나가면 너무 눈에 띄니까요.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어머니.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진우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진우의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마침내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소리 없이 침상에서 일어났죠. 이미 활동복은 입고 있었습니다. 우위를 챙기고 품에는 비닐봉지에 싼 담요 하나를 넣었습니다.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면 필요할 테니까요. 진우는 당직 사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직 사관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소각장 쪽 배수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당직 사관이 창밖을 보았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에 나가게? 예, 지금 안 가면 내일 아침에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당직 사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하고 빨리 갔다 와. 예, 감사합니다. 진우는 경례를 붙이고 내무반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무반 구석 침상에서 누군가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을요.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는 진우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죠. 그리고 미리 대기시켜 둔 후임 2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소각장을 지나갈 때 숲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좁은 길이었는데 폭우 때문에 발밑이 엉망이었습니다. 진흙이 군화를 빨아들였고 물이 곳곳에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갈대가 얼굴을 핥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철조망 아래 개구멍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개구멍 아래로도 물이 흘러들고 있었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진우는 몸을 낮추고 개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폐채석장은 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은 이미 잠겨 있었고 발목과 종아리를 잡아 끌듯 물살이 흘렀죠.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지만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물을 헤치며 컨테이너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잡아당겼죠. 문이 열리자 안에서 희미한 촛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컨테이너는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 위에 웅크리고 계셨죠.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어깨가 움찔거렸죠. 어머니, 저예요. 진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무성아. 네, 어머니. 저예요. 여기 물이 차고 있어요. 저랑 같이 나가셔야 해요.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진우는 가져온 담요를 꺼내 할머니 어깨에 둘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할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진우는 당황했죠. 어머니, 지금 위험해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싫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손을 뿌리치셨죠. 나 여기 있어야 해. 여기 있어야 무성이가 찾아온다고.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을 떠나면 아들이 찾아오지 못할 거라고 믿고 계신 거였죠. 치매 환자 특유의 집착이었습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안 돼, 무성이가 올 거야. 무성이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할머니가 평상 모서리를 꽉 잡으셨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물은 점점 차올랐습니다. 이미 평상 바로 아래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이 차가운 기운으로 허벅지를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할머니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또렷하게 말했죠. 지금은 진실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무성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무성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사진 주셨잖아요. 잃어버리면 엄마 못 찾는다고요? 저 그 사진 잘 가지고 있어요. 여기요. 진우가 활동복 안쪽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비닐에 싼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제가 무성이에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어머니 안 버려요? 평생 안 버린다고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뺨을 만지셨죠. 무성아, 정말 무성이야? 네, 어머니. 저예요. 저랑 갈래요? 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할머니를 업었죠.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습니다. 꽉 잡으세요, 어머니. 진우는 컨테이너를 빠져나왔습니다. 폭우는 여전했죠. 물은 여전히 발목과 종아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높은 쪽으로 길을 잡아 나아갔죠.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진흙과 돌멩이가 뒤섞여 있었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졌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있어서
균형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굴러갔죠. 진우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었죠. 그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으악. 진우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발목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진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체중을 실으자 눈앞이 하얘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폐채석장 입구 쪽, 예전에 사람이 다니던 길목에 작은 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대가 조금 높아 물이 덜 몰렸죠. 진우는 쉼터 안쪽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할머니를 꽁꽁 감쌌죠. 비닐을 한 겹 더 씌워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비도 덜 맞고 물도 안 차요.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성아, 너는? 저는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바로 들켜요. 무성아,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벽이 밝으면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올게요. 고마워요. 진우는 할머니의 손등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죠. 발목이 아팠지만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진우는 절뚝거리며 부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죠.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부대 후문 쪽에서 강렬한 빛이 진우를 비추었습니다. 눈이 멀 것 같았죠? 진우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잡았다. 박철수였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진우는 손으로 눈을 가렸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잡았다. 이탈병 새끼. 박철수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빛에 적응하자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죠. 박철수가 서치라이트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후임 2명이 진우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분대장님, 저는 탈영이 아닙니다. 배수로 점검하고. 닥쳐. 박철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진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죠. 배수로 점검하는데 왜 2시간이나 걸려? 그것도 철조망 밖으로 나갔다 오면서?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박철수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꼴 좀 봐라. 완전 물에 빠진 생쥐 같네. 진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군복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오른쪽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절뚝거리며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박철수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우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죠. 뭐가 들었나 볼까? 진우는 몸을 비틀었지만 후임 2명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죠. 박철수의 손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젖은 비닐봉지 하나, 그리고 약봉지 2개. 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민간인한테 물건 빼돌려 나른 거지? 밖에서 거래하고 온 거야?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고 왔습니다. 진우가 소리쳤죠. 박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람을 구했다고? 무슨 소리야? 밖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에 갇혀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헛소리 집어쳐.
박철수가 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우의 몸이 들렸죠. 발끝이 겨우 땅에 닿았습니다. 사람을 구했다고? 한밤중에 폭우 속에서? 병신도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믿어? 진짜입니다. 분대장님, 제발 제 말 좀. 시끄러워. 박철수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다가 진흙 바닥에 넘어졌죠. 오른쪽 발목에 체중이 실리면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약봉지를 들여다보았죠. 이게 뭐야? 감기약, 소화제. 박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의관한테 받은 약을 왜 밖으로 가져가? 이거 빼돌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 뭐야? 박철수가 약봉지를 진우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용물 확인 안 되는 알약이면 문제되는 거 알지? 성분 확인 받아야겠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감기약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리려고 의무대에서 받은 것뿐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분이 어디로 끌려가실지 몰랐으니까요. 왜 말을 못해? 박철수가 진우의 멱살을 다시 잡아 일으켰습니다. 숨기는 거 있지? 뭔데? 말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죠. 박철수의 눈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박철수가 약봉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진흙 웅덩이에 약봉지가 빠졌죠. 그리고 박철수는 군화로 그 위를 밟았습니다. 으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알약이 으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디 보자. 내용물 확인이 안 되네. 박철수가 군화를 비벼댔습니다. 약봉지는 진흙과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죠. 증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아니, 증거를 조작하는 거였죠. 성분 확인도 안 되니까 더 의심스럽네. 박철수가 씩 웃었습니다. 진우는 치가 떨렸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팔은 후임들에게 잡혀 있었고 발목은 부러질 것처럼 아팠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직사관이 달려오고 있었죠. 무슨 소란이야? 박철수가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보고했죠. 당직사관님, 무단 이탈 및 군수품 유출 의심 현행범 확보했습니다. 당직사관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투성이에 흠뻑 젖은 이등병. 당직사관의 눈이 차가워졌죠. 무단히 이탈이라고. 옛 이자가 배수로 점검 핑계로 나갔다가 2시간 넘게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추적해보니 철조망 밖으로 나간 흔적이 있었고 소지품에서 약품과 물품이 나왔습니다. 당직사관이 바닥에 뒹구는 약봉지 흔적을 보았습니다.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저건 뭐야? 내용물 확인이 안 되는 약품입니다. 군사경찰로 인계해서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건 감기약이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당직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인계 전까지 구금실로 데려가. 아침에 대대장님께 보고한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가 후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후임들이 진우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죠. 그리고 임시 결박근을 꺼냈습니다. 묶어. 진우의 두 손이 등 뒤로 묶였습니다. 끈이 살을 파고 들었죠. 진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구금실은 본부 건물 지하 쪽에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죠. 철문이 닫히자 진우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았고 발목은 욱식거리며 부어올랐죠. 진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죠. 천장 구석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쉼터에 혼자 남겨두고 온 할머니. 담요를 덮어드리고 비닐까지 씌워드렸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이 추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어머니. 진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문 쪽으로 달려갔죠. 묶인 손으로 문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밖에 사람이 있어요. 제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문을 두드렸죠. 발로 차고 어깨로 밀고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제발요.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이 비에 얼어 죽으신다고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죠. 문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제발.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쳤죠. 진우는 그 천둥 소리가 할머니에게도 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떨고 계실까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무성아, 밥 먹었니? 웃으시던 얼굴. 손이 왜 이렇게 됐니? 걱정하시던 얼굴. 이거 잃어버리면 엄마 못 찾아. 사진을 쥐어주시던 얼굴. 사진은 활동복 안쪽 주머니 깊숙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죠. 박철수가 손을 쑤셔 넣었지만 그 자리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그걸 확인하듯 가슴팍을 꾹 눌렀습니다. 그 사진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전부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점점 약해졌죠. 하지만 진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밤새 쏟아진 폭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젖은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할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쉼터에 혼자 계실은 비는 그쳤지만 밤새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담요 하나로 버티셨을까요?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왔죠. 강진우 이병, 나와.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밤새 더 부어올랐죠? 디딜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헌병들이 진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연병장이다. 사단장님께서 아침에 다시 오셔서 보시겠다고 하셨어.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단장. 어젯밤 할머니 생각에 홀려 있었죠. 연병장에 도착하자 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대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거든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을 둘러싸고 서 있었죠. 그 한가운데로 진우가 끌려 나왔습니다. 대대장이 사단장 앞에 있었습니다. 연신 허리를 굽히며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죠. 사단장님, 어젯밤 무단 이탈 및 군수품 유출 의심 병사를 검거했습니다. 저희 부대 기강이 확실히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장의 표정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래서 예. 혹시 사단장님께서 직접 신문하시겠습니까? 얼굴이나 보지. 사단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끌려오는 진우를 바라보았죠. 날카로운 눈이 진우를 훑었습니다. 진우는 그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헌병들이 진우를 연병장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아니, 세운 게 아니었죠. 무릎을 꿇렸습니다. 뒤로 묶인 손, 꿇어앉은 진우.
그 옆에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사단장이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죠.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단장이 진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 들어.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보였죠. 어젯밤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우는 또 그 느낌을 받았죠.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무성이와 닮았다는 느낌. 자네가 강진우 이병인가? 예, 그렇습니다. 군수품을 빼돌렸다며?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의 눈이 가늘어졌죠. 어디에 썼나? 팔아먹었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니면 뭔데? 한밤중에 철조망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뭐야?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진실을 말하면 할머니가 위험해집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려지는 순간 누군가가 거칠게 끌고 갈지도 몰랐습니다. 진우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우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단장의 어머니가 정말 그분일까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죠. 만약 틀리면 상황은 더 꼬일 겁니다. 사단장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말을 못 해? 뭘 숨기고 있어?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죠.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단장이 고개를 돌렸죠. 뭔데? 이자의 소지품에서 성분 확인이 필요한 약품이 나왔습니다. 인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품. 사단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예. 그리고 이자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된 안쪽 주머니가 있습니다. 박철수가 진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승리자의 눈빛이었죠. 진우는 그 눈빛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요. 끝까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사단장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뭐가 들었나?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주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건 할머니의 전부니까요. 대답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머뭇거리자 박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단장님. 박철수가 진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죠. 안 돼요. 진우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팔과 묶인 손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죠. 헌병들이 진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박철수가 주머니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잡아당겼죠. 천이 뒤집히며 안쪽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비닐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 비닐에 쌓인 그것이 바닥을 굴렀죠. 대굴대굴. 연병장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단장의 전투화 코앞에서요. 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단장도 멈춰섰죠.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그것에 쏠렸습니다. 비닐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종이 같았죠. 새이빨 모서리가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발 앞에 뭔가가 떨어져 있었죠. 비닐에 쌓인 낡은 종이 한 장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만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비닐 사이로 뭔가가 보였거든요. 색이 바랜 종이, 아니,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사단장이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죠.
병사들도 간부들도 연병장의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열한 수백 명의 시선이 사단장의 등에 꽂혔지만 사단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벗겼죠.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있었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모습은 또렷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간 화사한 미소. 품에 안긴 아이는 돌어 보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이 반짝이는 사단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숨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저 미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을 알고 있었죠. 50년 전 자신을 안아주던 그 품을요. 그가 평생 잊지 못한 사진. 어머니가 늘 품속에 지키던 사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실종되실 때도 꼭 쥐고 계셨을지 모를 그 사진. 이게 사단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게 왜? 사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 눈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이게 왜 내 놈한테 있어? 고함이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어깨를 움츠렸죠.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이 진우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죠. 말해,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주인이 어디 있냐고. 진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의 기세에 압도당한 거였죠.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맞았구나. 그분이 정말 사단장님의 어머니셨구나. 이름이 같은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억지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자가 훔친 겁니다. 어디서 훔쳐온 게 분명합니다.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철수를 바라보는 눈이 얼음장 같았죠. 뭐라고? 이자가 밤마다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훔쳐온 겁니다. 제가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단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박철수의 가슴을 밀쳤죠.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물러서. 단 2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2마디에 담긴 서리 같은 기운에 박철수는 얼어붙었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다시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멱살을 잡았죠. 진우의 몸이 들렸습니다. 묶인 팔이 뒤로 꺾인 채로요. 말해라.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간절함인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 어디 계시냐? 제발 말해라. 진우는 사단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있었죠.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독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그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진우는 알았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뒤편에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뒤편 갈대밭 너머에 계셨습니다. 폐채석장 쪽 컨테이너예요. 어젯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차올라서 외곽길 정자나무 아래로 모셨습니다. 사단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우의 멱살을 놓았죠. 진우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자나무라고? 예, 부대 뒤편으로 나가시면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계실 겁니다.
담요 덮어드리고 왔는데 밤새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 순간 사단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운전병. 차 돌려. 사단장이 소리쳤죠. 하지만 바로 다시 외쳤습니다. 아니, 됐다. 뛴다. 사단장은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튀어나갔죠. 연병장을 가로질러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군복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죠. 대대장이 당황했습니다. 사단장님. 대대장도 뛰기 시작했죠. 그 뒤를 간부들이 따랐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부사관들. 우르르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박철수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닫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뛰자 박철수도 뒤늦게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장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저분이 가시면 어머니를 만나실 겁니다. 6개월 만에 어머니를 만나시는 거예요? 진우도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묶인 손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죠. 발목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부어올라 있었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얘야, 너 어디 가? 헌병 하나가 진우를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진우는 뿌리쳤습니다. 가야 합니다. 어머니한테 가야 해요. 진우는 절뚝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묶인 두 팔이 등 뒤에서 흔들렸습니다. 부어오른 발목이 비명을 질렀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신지 확인해야 해요. 어젯밤 그렇게 두고 온 게 너무 걱정됐으니까요. 연병장을 지나 부대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앞에 사단장의 뒷모습이 보였죠. 간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부대 후문을 지났습니다. 갈대숲이 보였죠. 어젯밤 폭우에 쓰러진 갈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외곽길이 보였고 정자나무가 보였습니다. 사단장이 정자나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마지막 힘을 짜내 따라갔죠. 제발이요. 제발 무사하세요, 어머니. 정자나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두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런 건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체, 담요에 쌓인 작은 몸, 사단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사단장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죠. 6개월 동안 찾아 헤맨 어머니. 밤마다 꿈에서 부르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저기 계셨습니다. 사단장이 정자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죠. 눈앞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흐트러진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무성입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50대 중반의 장군이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이 사단장을 바라보았죠. 사단장은 숨을 멈추고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봐 주시길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셔? 사단장의 가슴에 금이 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무성이요. 아들이요.
무성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당신은 우리 무성이 아니야. 사단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난 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모르셨죠. 어머니, 저 무성입니다. 엄마 아들입니다. 사단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죠. 오지 마시오. 당신 누군지 모르겠어. 어머니, 우리 무성이는 이렇게 안 생겼어. 우리 무성이는 젊고 잘생겼다고. 당신처럼 늙지 않았어. 사단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아직 젊은 청년이었던 거죠. 세월이 흘러 50대가 된 자신을 어머니는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무성입니다. 사단장은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겁먹을까 봐요. 주저앉은 채로 손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뒷걸음질 쳤죠.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꾸 다가오니 무서우셨던 거예요. 오지 마, 무성아. 무성아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해.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성을 찾았습니다. 바로 앞에 무성이 있는데도요. 사단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죠. 진우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부어오른 발목을 절뚝거리며 달려온 거였죠. 뒤쪽에서 헌병 한 명이 따라오다 멈칫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더는 손을 대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진우는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무성아. 할머니가 두 팔을 벌렸죠. 주름진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성아, 왔어. 밥 먹었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늦어서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손 좀 봐, 왜 이렇게 묶여 있어? 할머니가 진우의 묶인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그리고 품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할머니의 손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진우가 챙겨온 간식 중 하나를 할머니는 끝내 먹지 않고 품속에 숨겨두고 있었죠.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였어요. 비닐 포장이 구겨지고 안에 내용물도 눌려 있었습니다. 밤새 품속에 넣고 지키셨던 거였죠? 이거 먹어. 배고프지? 엄마가 아꼈어. 할머니가 초코파이를 진우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단장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낯선 이등병을 아들이라 부르며 초코파이를 먹여주고 계셨죠. 6개월 동안 찾아 헤맨 어머니는 자신을 못 알아보셨는데 저 병사는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죠. 자책이었습니다. 별을 달고 자리를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병사가 하고 있었다. 대대장과 간부들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박철수도 있었습니다. 맨 뒤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죠. 자신이 탈영병이라고 몰아붙였던 병사가 사단장의 어머니를 돌봐온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 무성아. 엄마 걱정했어.
어젯밤에 비 많이 오는데 너 안 와서 죄송해요. 일이 있었어요.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단장이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진우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분들은 제 친구예요. 무섭지 않아요. 친구. 할머니가 사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응, 친구예요.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니, 해치지 않아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그렇다니까 믿는 것 같았죠. 사단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저 이등병의 말을 더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진우가 사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사단장님,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치매가 심하셔서요. 천천히 다가가시면 분명 편해지실 겁니다. 사단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의 손을. 사단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사단장의 발걸음이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사단장이 진우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목소리가 갈라졌죠. 사단장이 다시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자네가 내 어머니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 줄기, 두 줄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오직 바람만이 정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간부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맨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진우 앞에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우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사단장의 시선이 진우의 등 뒤로 향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두 손이 보였죠. 줄이 살을 파고들어 손목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천천히 진우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을 잡았죠. 직접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대대장이 다가오려 했죠. 하지만 사단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단호한 목소리였죠. 사단장은 묵묵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포승줄이 땅에 떨어졌죠. 진우의 두 팔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단장이 진우의 손을 잡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손등이 보였죠.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긁힌 자국, 굳은 살, 갈라진 피부. 쓰레기를 치우고 전투화를 수선하고 포구 속을 헤치며 생긴 상처들이었죠. 사단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내 어머니를 돌봤구나.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때 의무병 하나가 헌병대장 옆에서 낮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문제된 약물은 의무대에서 확인했습니다. 감기약과 소화제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대대장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박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단장은 진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진우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이 정모를 벗었습니다. 별 2개가 박힌 정모를요. 그것을 옆구리에 끼웠죠.
그리고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부동 자세였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당기고 두 발을 모은 완벽한 부동 자세. 별 2개를 단 군인이 이등병 앞에서 부동 자세로 선 거였죠? 진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수 경례였습니다. 사단장이 이등병에게 먼저 경례를 올린 거였죠. 정중하게 또박또박 완벽한 각도로요. 고맙네.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어머니를 살렸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충성. 진우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각이 흐트러졌지만 사단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단장이 경례를 내리고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죠.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것처럼요. 자네는 내 부하가 아니야? 사단장이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자네는 내 은인일세.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태어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선이 박철수에게 향했습니다. 박철수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죠. 사단장이 다가가자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저 부대 기강을 위해서. 닥쳐. 단 한마디에 박철수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사단장이 박철수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박철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전우를 모함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협박으로 병사를 굴복시키려 했다. 사단장이 헌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헌병대, 이자를 데려가. 무고, 증거 조작, 직권 남용, 협박. 전부 조사해.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철수의 양팔을 잡았죠. 박철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박철수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연병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다시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죠. 자네 발목 다쳤지. 어서 치료받아야겠어?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더 급하십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네. 자네는 군의관한테가 사단장이 대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진우 이병, 즉시 의무대로 후송하고 치료 끝나면 내 지시로 생활관을 옮겨. 당분간 내 직속으로 둔다. 대대장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군병원으로 먼저 이송되어 저체온과 탈수부터 처치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사단장이 책임지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안전하게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모셨죠. 전담 인력이 붙었고 더는 홀로 밖에 계시지 않게 됐습니다. 진우는 발목 치료를 마친 뒤 사단장 직속 수행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보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맡는 자리였죠. 할머니가 불안해하실 때 곁에 있어드리고 약 시간을 챙기고 밥을 떠드리는 일, 진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여전히 사단장을 낯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옆에서 저분이 진짜 무성이에요. 어머니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여셨죠. 시간이 지나자 사단장의 손을 잡으셨고 어느 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성아, 너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에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진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뒤로 남은 복무 기간이 흘렀고 마침내 전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위병소로 걸어갔습니다.
정문이 보였죠. 저 문을 나서면 군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위병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사단장이었죠. 할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계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볼에 살이 오르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죠. 진우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진우야. 진우의 이름을 부르셨죠. 무성이가 아니라 진우라고요. 이제는 진우가 누군지 아시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들처럼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잘 가, 자주 놀러와야 해, 네, 어머니. 꼭 올게요.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우의 손등을 어루만지셨죠. 사단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죠. 자네 덕분에 어머니를 되찾았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저한테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독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겨우 내는 미소였죠. 언제든 찾아오게. 자네는 우리 가족이야. 진우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죠. 사단장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진우가 위병소를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와 사단장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진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죠.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고아로 태어나 외롭게 자랐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죠. 자네는 내 부하가 아니야? 자네는 내 은인일세. 사단장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죠. 고아로 태어나 누구의 아들도 아니었던 청년이 낯선 할머니의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